하는데 작은 구성 요소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봅시다. 품사. 고등학교 이제 너희가 다음 달이면 3학년이니까 품사는 당연히 알아야 돼. 품사. 표 자체를 가지고 같이 기억을 하면 되는데 품사 분류 기준이 우선 3개. 형태, 기능, 의미. 이게 품사 분류 기준이고 형태라는 조건에 따라서는 2개로 구분이 돼. 형태 변화가 없는 불변어. 그다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 기능에 따라서 5개가 되는데 문장에서 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몸체자를 쓰는 체언. 그다음 다른 애들을 수식한다 그래서 수식언. 영어는 전치, 후치, 수식이 다 가능한데 우리 국어는 무조건 앞에서 뒤를 수식하는 거야. 수식언. 그 다음에 혼자 존재한다. 혼자서 쓰인다 그래서 독립언.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관계언인데 이 관계언이 불변어랑 가변어 사이에 들어가야 돼. 관계언 중에 불변어도 있고 가변어도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서술어로서 기능을 하는 용언. 그 다음 이 체언을 문장에서 몸의 역할을 하는 체언을 의미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대명사, 숫자인 수사. 저희가 내신 때 양수사, 서수사 이 개념이 있던데요. 양수사, 서수사의 개념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낼 거면 그때 보기에 다 줍니다. 양수사, 서수사의 개념은 평소에는 굳이 중요한 개념은 아니라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 수식언, 꾸며주는 애인데 관형, 사고, 후사. 독립언, 혼자서 쓰이는 감탄사. 그 다음 관계언이 2가지 형태여서 불변어에 해당하는 애, 가변어에 해당하는 애. 불변어에 해당하는 애가 조사. 그 다음 가변어에 해당하는 애가 서술격 조사 이다. 그 다음 용언에 해당하는 애가 동사랑 형용사. 그럼 다시 원래 품사라는 애는 단어를 같은 성질의 아이들끼리 묶어 놓은 거야. 그걸 품사라고 해요. 그럼 같은 성질의 아이들을 묶어 놓았다는 얘기는 같은 의미 단위의 애들을 묶어 놓은 거야. 명사 그러면 칠판, 지우개, 분필 이런 애들 많잖아. 각각의 이름이라는 공통점 하에 묶어 놓은 게 명사라는 품사야. 그럼 여기도 종류는 많아. 얘는 하나밖에 없지. 그럼 품사는 같은 종류의 아이들을 묶어놓은 건데 서술격 조사 2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품사라는 단위를 이야기할 때는 얘가 빠져. 그래서 우리 국어는 국품사라고 하는 게 요거 때문이야.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 그래서 품사라는 분류를 할 땐 얘가 빠져. 근데 굳이 우리가 표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조사는 또는 관계어는 서술성을 갖지 못한다. 맞아? 관계어는 서술성을 갖지 못한다. 서술격 조사 서술성 갖잖아. 틀리지? 관계어는 형태 변화를 하지 않는다. 불변어이다. 맞아? 얘 때문에 틀리죠? 이 아이가 품사 자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 하나 서술격 조사 2다 때문에 관계어의 성질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품사 분류 표에는 집어넣되 실제 품사라고 할 때는 얘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는 김에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품사라고 할 때는 실제로는 요거야. 의미 단위로 묶어놓은 거. 그래서 품사는 다 사로 끝나는 부품사.
사로 끝나는 부분사. 자, 그럼 다시 여기서 관형사는 문장에서 수식어로서 어떤 기능을 하냐? 관형사는 뭘 수식해야 돼? 체온 수식해야 돼. 관형사는 체온 수식. 이것도 전에 얘기한 적 있지. 우리 중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국어를 너무 사랑해서 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싶다. 그럼 그 사람들은 대학 가서 새로 배울 거야. 원래 관형사는 명사와 대명사만 수식할 수 있어요. 수사를 수식할 수는 없어. 예쁜 삶 이런 거 안 되거든. 원래대로면 명사와 대명사만 수식해. 근데 학교문법에서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관형사는 체온을 수식한다라고 설명하자고 약속을 한 거야. 그 다음 부사. 부사는 수식어로서 뭐하니?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그 다음 서술어인 용언을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지. 그래서 부사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능이 있어.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서술어인 용언을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이게 일반적이고, 그럼 일반적이지 않은 하나는 뭐가 있을까? 잘 안 내기는 하는데 간혹 나와요. 그리고 이 간혹 나오는 케이스 때 애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부사는 관형사를 수식할 수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건 세 개야. 부사는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서술어인 용언 수식한다. 문장 전체 수식한다. 근데 원래는 네 개야. 관형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 서술성을 갖는 애들은 누구야? 이 품사 또는 이 오른쪽 의미 기준으로 있는 애들 중에 서술성을 갖는 애는 얘네지? 그래서 가변어는 서술성을 당연히 갖고, 가변어는 당연히 서술성을 갖고, 얘 또한 가변으로서 서술성을 갖는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서술성을 갖는 거야. 서술의 기능. 그다음 이 문제랑은 상관없는데 좀 어려운 얘기도 하나 짚고 넘어가자. 애들이 헷갈려하는 거. 관형사 중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 보아야 되냐면 수관형사라는 애가 있어. 자, 그럼 얘의 품사는 우선 관형사야. 품사는 관형사. 그럼 얘는 뭐랑 문제에서 나오겠어? 수사. 그래서 애들이 숫자처럼 생긴 애가 나오면 다 수사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 틀리는 건데, 한 아이가 달려온다고 치자. 이때 하는 수사니 아니면 관형사니? 체온 수식하지. 그럼 얘는 품사는 관형사야. 수사가 아니야. 종류를 따지면 수관형사입니다. 그래서 수관형사라는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숫자처럼 생겼다고 다 수사가 아니야. 이렇게 되네. 얘 수식하지? 수관형사야. 그래서 관형사입니다. 숫자처럼 생겼다고 다 수사는 아니다. 그럼 구분은 어떻게 한다고? 체온 수식을 하면. 자, 숫자처럼 생겼지만 뒤에 오는 체온을 수식하면 관형사. 숫자처럼 생겼는데 뒤에 오는 체온을 수식하지 못한다? 그럼 수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그 13번 문제상 주머니 1에 목적어 역할이 있어. 그래서 문장 성분도 하고 갈 거야. 문장 성분의 종류는 크게 3개. 주성분. 문장의 주요한 성분, 주성분. 그 다음 문장에 부수적으로 딸린다 그래서 부속성분.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독립성분 이렇게 세 개. 문장 성분은 세 개입니다. 주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얘네가 주성분. 그 다음 부속성분. 얘네는 수식해주는 기능들을 하는데 관형어와 부사어. 독립성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독립어. 그러면 우선 개념상 헷갈릴 수 있는 건 요거야. 그럼 저기서는 관형사고, 저기서는 부사고, 여기서는 관형어고, 여기서는 부사어인데 관형사와 관형어의 차이, 부사와 부사어의 차이는 뭡니까? 우선 사는 뭐다? 의미. 그래서 그 아이 자체의 의미야. 다른 애와의 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가 품사야. 근데 이 문장 성분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이 애의 문장 내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따지는 거야. 그럼 다시 혼자, 그 아이 혼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따지면 품사고 그 아이가 문장 내 다른 애와의 관계를 따져야 되는 건 문장 성분이거든. 관계를 따져야 되는 건. 그럼 좀 전에 다시 우리 관형사야. 얘가 기능상 체언을 수식하는 거랬잖아. 그럼 얘가 실제 관형사인데 그 아이 단어 자체는 관형사인데 얘가 문장 내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한대. 그럼 걔는 뭐가 돼? 요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선 첫째 그 아이 자체가 갖는 의미는 품사다. 그 애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은 문장 성분이다. 요걸 생각을 하고 실제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야. 관형어라는 애의 범위가 있으면 이 속에 관형사가 있는 거야. 자, 예쁜 꽃이라고 치자. 예쁜 꽃. 얘 지금 이 단어 자체만 생각해봐. 이 단어 자체는 원래 예쁘다지. 형용사지. 그럼 이 아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품사상 얘는 뭐야? 형용사. 형용사. 근데 얘가 문장 내에서 지금 기능을 할 때는 어때? 체온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지. 그래서 얘가 품사로는 형용사인데 문장 내 기능, 문장 성분으로 따지게 되면 관형어가 돼요. 즉 여기 있는 거. 형용사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가 관형어의 기능. 그 다음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새 옷 할 때 새는 뭐야? 품사. 얘 혼자 놓고 봤을 때 명사니? 여기서 새가 날아다니는 그 새가 아니잖아. 대명사 수사 아니지. 부사도 아니고 감탄사도 아니고 조사도 아니고 동사 형사도 아니고. 그럼 얘는 뭐야? 이거 자체가 원래 품사는 관형사야. 얘가 기능을 어떻게 해? 체온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이지. 그래서 얘는 요거야.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돼요. 범위가. 그럼 똑같네. 부사어 부사지. 부사어 부사.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자.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얘 뭐냐? 달리느니 사람을 수식하잖아. 그럼 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지. 얘는 다시 요걸 수식하잖아. 달린 사람이 있다. 또는 뒤에 문장 전체. 그럼 얘는 우선 품사 이것 자체는 뭐야? 빠르다 형용사지. 문장 내에서 기능은 빨리 달리는 사람. 그래서 달리는 수식한다 또는 빨리 달린 사람이 있다라는 뒤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럼 얘는 부사어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범위 요거 생각하시면 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문제상 고3한테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평가원에서 관형사가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형용사가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부사가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또는 뭐 형용사가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구분하는 문제가 있거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야. 기능 단위가 더 넓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가 요걸 할 때 중요한 거는 항상 요걸 했었어. 문장이라는 말만 나오면 항상 얘를 제일 먼저 따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요거 놓치는 순간 어이없이 틀린단 말이야. 수능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이걸 어이없이 틀렸네 끝나고 나서는 의미 없어. 이거는 그래서 꼭 미리 짚고 넘어가야 돼. 틀리고 나서는 의미 없어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놓쳐서 틀리는 게 대부분이야. 자, 보어 보충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야. 기능 단위는 다 어로 끝나. 보충해주는 기능. 뭘 보충해줘? 되다 아니다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기능. 그럼 문장이라는 말만 있으면 보어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따져라 라는 건 곧 얘가 있는지를 따져야 돼. 얘가 있으면 보어가 있는 거고 얘가 없으면 보어는 없는 거야. 철수는 사람이 되었다. 됐대. 서술어지? 뭐가 된 건데? 얘 수식하잖아. 그래서 되다 아니다를 수식해준 얘가 보어라고. 되다 아니다 수식. 그럼 얘는 주어. 그럼 이렇게 다시 문장이 있으면 보어를 제일 먼저 따져라는 건 곧 되다 아니다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따지는 거다. 되다 아니다가 있으면 걔를 수식해주는, 걔한테 의미를 보충해주는 애는 그대로 보어인 거고, 되다 아니다가 없으면 걔를 보충해줄 수 있는 보어는 없는 거다. 요거. 그 다음에 문장의 종류도 확인은 해야 되는데, 문장의 종류. 이거 이번이 마지막 설명이 되길 바라면서 한 다음에 매 시험마다 설명하는 것 같아요. 문장. 주어와 술어의 개수로 따져야 되는데 우선 문장의 종류는 꽃과 겹이 있어. 개념을 여기서 다시 한번 천천히 처음부터 쓸 거면 혼문장 옆에 쓰면 돼.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이야.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겹문장 옆에다 쓰시면 돼. 주어 또는 서술어가 2개 이상. 그게 겹문장이야. 주어와 술어의 개수로 먼저 따지셔야 돼. 혼문장은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겹문장은 주어 또는 서술어가 2개 이상. 그래서 주어 2개에 서술어 하나에도 겹이고 주어 하나에 서술어 2개여도 겹이야. 이걸로 먼저 따지셔야 되고 길이와 상관없어. 이 겹문장이 다시 종류가 크게 2개로 나뉘어졌는데 아는 문장이 있고 이어진 문장이 있고. 자, 이어진 거란 얘기는 말 그대로 하나의 문장과 다른 하나의 문장이 이어지는 거야. 얘가 쉬우니까 얘 먼저 보고 가자. 종류는 2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 하나가 다른 하나에 속해져 있는 문장이 있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대부분 의미상 나열이거나 철수는 짜장면을 먹고 영희는 짬뽕을 먹었다. 또는 선택해야 되는 거야. 오늘 여행을 갈지 내일 여행을 갈지. 요런 의미일 때. 그 다음 종속 같은 경우는 의미상 원인과 결과. 그럼 하나의 문장이 다른 하나의 문장에 영향을 받아.
또는 순서. A를 하고 B를 해야 되는 그런 거지. 라면 끓일 때는 뭐 면을 먼저 넣어야 돼? 스프를 먼저 넣어야 돼? 순서. 둘 다 틀렸지. 물을 먼저 넣어야 되지. 미안하다. 문과적인 답이었는데 둘 중에 선택지를 줬을 때 문과는 새로운 답. 개소리야. 아 찍고 있지. 버퍼링 걸리네. 자, 대등하게 이해해준 문장. 자, 이렇게 의미로 먼저 찾아보는데 만약에 의미로 찾기가 어려우면 순서를 바꿔보면 돼.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꿨을 때 나열이면 철수는 짜장면을 먹고 영희는 짬뽕을 먹었다. 바꿔. 영희는 짬뽕을 먹고 철수는 짜장면을 먹었다. 의미 차이 없지. 그래서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 변화가 없는 게 대등이고 물을 붓고 라면을 끓인다. 라면을 끓이고 물을 붓는다. 뭔가 달라지지. 그래서 종속은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변하거나 또는 의미가 성립하지 않아. 바람이 불어서 자전거가 넘어졌다. 원인, 바람이 분 거. 자전거가 넘어진 게 결과. 바꾸면 자전거가 넘어져서 바람이 불었다. 그럼 바람의 크기 자체가 우선 달라지지. 의미 변화가 존재하거나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이어진 문장. 자, 그 다음에 핵심은 아는 문장인데 요 아는 문장의 종류가 5개야. 명사절을 아는 문장하고 관형사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인용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 우리 집 식구들이나 친한 주변 사람들 또는 친척들이 자주 만난 친척들이 우리 막둥이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얘는 인생이 2회차인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우리 막둥이가 최근에 나한테 막 다시 애가 달라붙어. 나는 이제 치대는 걸 싫어하는데 애가 막 나한테 달라붙어. 아빠 뭐 해줘 하면서 계속 나한테 달라붙어. 어디를 놀러 가도 아빠 힘들어. 얘 맨날 뛰어다니는 거 좋아했거든. 아빠 힘들어. 또는 지네 엄마한테 먼저 얘기를 해. 서두를 꺼내. 아 오늘은 조금 피곤한 것 같다. 그럼 이제 지네 엄마가 피곤하면 얼른 집에 가서 자. 그럼 애가 이제 다리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를 봐. 안아달라고. 내년이면 7살이라서 아직 이렇게 몸무게 자체가 또래에 비해서 많이 나가진 않지만 절대적인 6살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고 1시간 돌아다니면 팔이 빠질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팔을 벌려. 그럼 우리 막둥이가 주어야 막둥이는 나를 아는 거니 나한테 안긴 거니? 막둥이는 나한테 안긴 거야. 그럼 나는 막둥이를 뭐 하는 거야? 안은 거야? 안긴 거야? 안은 거야? 기본적으로 이건 깔고 가야 돼. 큰 문장이 아는 문장이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애가 안긴 문장인 거야. 이거 바꿔서 많이 되거든. 말장난처럼. 아는 문장의 주어는 또는 안긴 문장의 주어는 아는 문장의 관형사는 또는 안긴 문장의 관형사는 구분해야 돼. 자,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 구분해야 돼. 큰 문장이 우선 안은 문장이고 그 속에 들어간 게 안긴 건데. 자, 절이야. 절을 알아야 돼. 자, 그럼 절은 우리 국어에서 뭐가 만나야 돼? 주어랑 서술어. 자, 주어랑 서술어가
주어랑 서술어가 명사의 형태로 안겨 있으면, 명사의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자, 주어랑 서술어 얘가 명사의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큰 문장 입장에서 뭘 안 왔어? 명사절을 안 왔어. 들어가 있는 애가 주어와 서술어, 들어가 있는 작은 애가 명사의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큰 문장 입장에서는 명사절을 아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 아는 문장을 찾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얘야.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명사의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뭘로 바뀐다고? 명사의 형태로. 원래 서술성을 갖고 있던 애. 그럼 원래 서술성을 갖고 있는 애는 누군데? 이거잖아. 이다나 동사 형용사가 명사의 형태로 바뀌어 있으면 걔가 명사절이 되고, 똑같아. 그러면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이다나 동사 형용사가 관형사의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관형사절을 큰 문장 입장에서는 아는 거고, 똑같아. 부사.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기능으로 찾아야 돼. 쌤, 그러면 절이면 원래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서술어가 중요한 겁니까? 자, 원래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가 있는데, 주어, 서술어, 얘가 큰 문장 속에 들어갈 때 원래 문장의 주어, 작은 문장의 주어가 철수인데 큰 문장에 원래 철수가 있잖아? 그럼 얘는 사라져. 주어는 사라져. 서술어만 형태가 바뀌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주어까지 찾기가 어렵단 말이야. 주어가 생략돼 버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되지 않는 건 서술어이기 때문에 서술어를 찾는 거야. 원래 서술성을 갖고 있던 애가 어떤 형태로 바뀌었냐? 그리고 이 명사절이 문장에서는 원래 명사가 주어, 목적어의 역할을 하거든. 명사. 자, 요거만 가지고 그러면 이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자, 이거. 기억의 13번의 기억의 조건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요거. 자, 그러면 1번 선지. 할머니는 언제나 내가 건강하기만 바라는 분이시다. 지금 기억만 찾는 거야. 명사절 있어? 명사절.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명사의 형태로 바뀐 거. 할머니는 내가 언제나 건강하다지. 건강하다인데 뭘로 바뀌어 있어? 기로 바뀌었잖아. 명사의 형태. 다시 내가 건강하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라고 확인할 수 있다고? 얘가 명사절이라고. 이해했어? 명사절. 쌤, 그럼 저는 여기서 나아가서 그런 명사절 전체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를 기준으로 이거에 대응하는 주어까지 쭉 그으면 돼. 그럼 걔가 명사절이야. 자, 건강한 거야. 누가? 내가. 그럼 내가 건강하기, 얘가 명사절이 돼요. 내가 건강하기. 그럼 그대로 2번 선지도 가서 한번 찾아보자. 그는 이번 책이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다지. 많이 읽히단데 읽히기로 바뀌었잖아. 그럼 얘가 명사절이네. 자, 명사절 전체 찾고 싶어. 그럼 읽히다의 주어가 뭔데? 뭐가 읽혀? 책이 읽히는 거지. 그럼 책이부터 읽히기까지 그대로 명사절이에요. 쭉 그으면 돼요. 우선 어떤 절인지를 찾는 거 서술어 기준으로 찾아. 원래 서술성 갖고 있었던 애. 그 다음 걔의 절 전체를 찾고 싶다. 그러면 서술어에 해당했던 애의 주어까지 쭉 그으면 돼요. 주어까지. 자, 그럼 3번 선지도 한번 봐보세요. 그녀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 대회에 나가지 못했다지. 실력이 부족해 대회에 나가지 못했다야. 못했단데 못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명사절이네. 자, 대회에 나가지 못했어. 못한 거. 뭘 못했는데? 뭘 못했지? 그녀는 못한 게 아니잖아. 뭘 못했어?
못했다의 의미상 주어. 못했다. 뭘 못했는데? 그녀는 못했다가 아니잖아. 나가지 못했어. 뭐를? 대회를. 그럼 대회에 나가지 못했음 요거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지. 그럼 대회에 나가지 못했음인데 대회에 나가지 못했음에 의미상 주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회에 나가지 못한 사람은 누군데? 그녀는. 그러면 요거 전체 쭉 그어가지고 그녀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 대회에 나가지 못했음 요거 자체를 명사절로 볼 수 있는 거고 명사절로 볼 수 있고 또는 두 번째 요거 주어는 생략될 수 있잖아. 주어가 생략됐다고 보면 자 나가지 못했어 어떤 거 대회에 그래서 대회에 나가지 못했다 요거 자체를 명사절로 보기도 해요. 둘 중에 뭘 보든 상관은 없어. 뭘 보든 상관없어. 이거 자체에 구분하는 문제는 없어요. 왜? 어떤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볼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했어. 실제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이 개념이야. 이렇게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애가 무엇으로 바뀌었는지로 찾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안 틀려. 그러면 매력적인 오답이 존재하지 않아. 네. 근데 선생님 저는 아직 이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력을 좀 키울 때까지는 이렇게 찾아보세요.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기의 형태로 바뀌어. 그럼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기의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간에 기가 결합하는 거예요. 어간에 기의 형태가 결합하면 명사절. 마찬가지 어간에 는, 던, 을이 결합하면 어간에 던, 는, 던, 을이 결합하면 관형사절이야. 어간에 개, 도록이 결합하면 부사절이야.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찾아볼래? 자, 할머니는 언제나 내가 건강하다인데 건강하다. 그럼 어간은 건강하잖아. 건강하라는 어간에 뭐가 결합했어? 기. 그래서 명사절. 그럼 얘의 주어까지 찾는 건 똑같겠지? 건강하다의 의미상 주어까지 쭉 그으면 되고. 그는 이번 책이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다잖아. 읽히다. 그래서 원래는 읽다인데 읽다라는 어간에 책 입장에서 여기 어간에다가 책 입장에서 스스로 읽는 게 아니니까 이따가 하겠지만 얘가 기동 그 다음에 다시 기라는 애 결합했지. 여기 기 결합했잖아. 그래서 읽다라는 어간에 기라는 애가 결합했다. 그래서 2번 선지도 맞게 되는 거예요. 명사절. 3번 선지 그녀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 대회에 나가지 못했다지. 근데 뭐 결합했어?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지. 지금 기, 던, 을, 개, 도록이 결합했다는 걸 가지고 찾으면 훨씬 더 빠르고 쉬운데 굳이 기능으로 찾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 던, 을, 개, 도록이라는 표지를 가지고 찾으면 얘는 안 틀려. 얘는 안 틀리는데 얘는 틀릴 수 있어. 얘는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요 표지로 찾을 때 얘는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돼. 진짜 명사의 기능을 하는 건지 관형사의 기능을 할 때가 있어. 뭐 어떤 문장이 있는데 철수가 뭐 해가지고 이걸 쭉 했다가 치잖아. 그래서 우선 여기가 견문장이고 아는 문장이라는 전제하에 봐보자. 철수가 밥을 먹다잖아. 기 들어왔지. 명사절처럼 보이지. 그래서 틀리는 거야. 뭐 수식하잖아. 얘는 관형사거든. 그래서 여기 부분이 관형사절이 돼요. 그래서 얘는 확인해줘야 된다고. 기로 찾을 거면 기로 찾아도 돼. 단 기로 찾을 거면 헷갈리지 말고 꼭 확인은 한번 거쳐줘야 돼. 요런 게 있기 때문에.
명사의 형태로 보이지만 관형사절,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인용절. 인용절은 원래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어서 큰 따옴표나 뭐뭐고를 쓰는 건데, 큰 따옴표나 뭐뭐고 밑에다가 따로 써놔보자. 직접 인용하고 간접 인용이 있어. 자, 우선 직접 인용은 내가 인용하고자 했던 원문 또는 원래의 발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건데, 큰 따옴표나 뭐뭐라고를 사용하는 거야. 둘 다 써도 돼.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의무적으로 써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의무적으로 써야 돼. 간접 인용은 예전에는 작은 따옴표도 있었는데 요새는 작은 따옴표 없어. 다고를 써야 돼. 대신 다는 생략될 수 있어서 고. 자, 다시 지금껏 듣고 넘어가시. 이건 기억해놓고 지금 하는 설명 듣고 넘어가시는데, 직접 인용은 원문 또는 원래 발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다 보니까 원문의 생생함은 있어. 단, 이순신 장군이 외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원문을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가지고 오면 대화 맥락에서 좀 부자연스러워. 대화 맥락에서. 장점, 원문의 생생함. 단점, 지금 이야기하는 대화 맥락에서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자, 간접 인용. 간접 인용은 원래의 발화나 글을 현재 대화 맥락에 일부 바꿔요, 맞춰서. 그럼 현재 대화 맥락에 일부 바꿔서 맞추니까 얘는 원문의 생생함은 떨어지는데 발화 맥락상 자연스럽지. 이 차이. 그럼 우리 요 인용절 할 때마다 했던 얘기인데,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갖고 오는 거라고 해서 인용절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된다고? 기상청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는, 내일 바람은 세게 분다는데 일기예보를 했다. 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지고 오는 게 기본적으로 인용인데, 그렇게만 보면 이게 기상청의 말을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죠. 요게 중요한가요? 인용은 무조건 이렇게 있어야 돼. 있니? 없지? 큰 따옴표나 라고 고 없잖아. 그래서 얘가 틀린 선지로 나왔었는데 그때 선지 자체에서 이거 주면서 인용절이라고 줬다고. 틀린 거야. 인용절은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 이거 수능 문제야. 이걸 인용을 하려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하는 김에, 그럼 실제 내일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했다. 얘는 무슨 절이냐? 내일 비가 온다. 는 해가지고 뭐 수식해? 일기예보 수식하잖아. 그럼 얘는 관형사절 또는 관형절이라고 하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서술절인데, 서술절은 이런 별도의 표지가 없어요. 서술절은 별도의 표지가 없어서 직접 찾아야 돼. 주어, 둘, 서술어 하나라고 설명은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 주어 개수에 비해 서술어 개수가 부족해요. 주어 개수에 비해 서술어 개수가 부족해. 왜?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전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니까? 그대로 서술어 역할을 하니까. 원래 서술어 역할을 하던 애가 전체 문장에서 그대로 서술어 역할을 하니까 주어 개수에 비해 서술어 개수가 부족한 거예요. 서술절에 헷갈려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는 사람들은 서술절 옆에다가 예시를 써놓으시면 되는데, 서술절의 예시야. 자, 크대. 뭐가 커? 서술어. 큰 거는 귀. 주어.
귀가 큰 게 누구야? 토끼. 그래서 주어 2개, 서술어 하나. 그럼 하는 김에 안은 문장에 이거 개념 아직 잘 모르겠거나 개념 헷갈려 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같이 써놓으면 돼. 안은 문장의 주어는 뭐니? 아는 문장의 주어. 전체 큰 문장의 주어. 토끼 또는 토끼는. 안긴 문장의 주어는 귀 또는 귀가. 자, 그러면 다시 안긴 문장의 소수어는? 자, 안긴 문장의 소수어 우선 얘가 원래 서술어 역할 하던 애가 그대로 주어까지 해서 서술절이야. 작은 애. 안긴 문장의 소수어는 크다야. 안은 문장의 소수어는 얘가 주어 부분이지? 그럼 토끼에 대한 특징 서술해 준 게 뭐야? 이게 전체 이 절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전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한다. 절 자체. 그래서 얘는 귀가 크다가 서술어야. 귀가 크다. 자, 요거 그 다음에 또 피동사동 해야 되지? 피동. 진짜 칠판 큰 걸로 바꾸고 싶은데. 자, 우선 피동. 얘의 반대말은 능동이고. 칠판 바꾸고 싶은데 하는데 현실적으로 칠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야. 이 사이즈 옆에 한 10cm를 늘리기 위해서 쓴 칠판을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없는 데다가 그럼 칠판을 위아래로 늘려야 되는데 위로 늘리면 어차피 내 팔이 안 닿고 아래로 늘리면 뒤가 안 보이고 그래서 그 다음 현실적으로 생각한 게 아예 이 강의실의 방향을 바꿔서 여기를 전체를 칠판으로 쓰고 할까. 그랬더니 이 공간이 양 끝에 있는 애들은 가운데 있는 나를 만나기 힘든, 아니면 내가 그 친구들 다 보려면 내 눈이 사시로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학원을 옮겨야 되는데 갈수록 커지지. 학원을 옮겨야 되는데 그랬더니 실장님이 그럼 옮길 거면 차라리 가자. 옮길 거면 가자 위로. 갈수록 스케일이 커져.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거야. 자, 피동, 능동. 자, 피동, 능동 할 때 우선 동은 동작이야. 그래서 동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야. 형용사를 통해서 못 나타냅니다. 이것도 평가원에서 낸 적이 있어요. 어떤 애의 서술어를 형용사를 줘놓고 얘를 사동을 왜 못 만드냐 이런 거 낸 적이 있어. 자, 우선 피동, 능동은 동사, 동작이야. 그래서 동작을, 동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동작을 이때 P가 뭐니? 당해야 되는 거지? 당해야 돼. 그래서 동작을 당하는 게 P동인데 그럼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작을 주어가 당해야 돼.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작을 주어가 당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접사, 이히, 리, 히를 쓰거나 접사, 이히, 리, 히를 쓰거나 그 다음 서술어 부분에 게, 되다, 아, 어, 지다를 쓰거나 자, 먹다야. 토끼가 밥을 먹다. 토끼가 사자에게 먹히다. 그럼 히를 결합시킴으로써 토끼라는 주어가 먹는 행위를 어때? 당한 거야. 그래서 요건데 추가적으로 우리 요 말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었어.
이힐이 기를 결합시켜서 만드는 피동을 이힐이 기를 결합시켜서 만드는 피동을 뭐라 그래? 우리 접사의 원래 이름은 파생접사. 그럼 접사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피동이니까 얘를 뭐라 그래? 파생접 피동. 이힐이 기를 결합시켜서 만드는 피동을 파생접 피동이야. 그럼 개 되다 아어지다 얘네를 결합시켜서 만드는 피동은 서술어를 바꾸는 거니까 문장을 바꾼다. 우리 문장은 곧 통사.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런다? 통사적 피동이라고 한다. 그 다음 사동이야. 사동의 반대말이 주동. 선생님 그럼 주동하고 능동은 서로 다른 겁니까? 아니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건데 구분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동에 대응하는 반대 개념이 사동인 거고 능동에 대응하는 반대 개념이 피동이야. 얘네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지 능동과 주동은 실제 차이가 없어요. 스스로 동작하고 얘도 스스로 동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주동과 능동을 구분하는 문제 자체도 낼 수가 없어. 같은 개념이거든. 요걸 구분하기 위해서 피동의 반대말 주동, 사동의 반대말 주동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는 말을 만들어 놓은 거지. 능동과 주동 자체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둘 다 주어가 스스로 동작하는 거야. 결국 사동하고 피동 자체가 중요한 건데 이때 사가 시킬 사자지. 그럼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작을 당하면 피동이고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작을 시키면 사동이야.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사동도 접사, 이히, 리, 기, 우, 구, 추를 붙여서 만드는 그럼 얘는 뭐라 그러겠니? 접사를 붙여서 만드는 사동. 접사는 다 파생이니까 이히리기 우구추를 결합해서 만드는 파생적 사동. 그 다음 개하다, 시키다. 얘네는 그럼 뭐가 돼? 통사적 사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그냥 듣고 넘어가죠. 원래 사동은 3개야. 원래 사동은 이히리기 우구추가 파생적 사동이고 이히리기 우구추, 개하다가 통사적 사동이고 시키다는 단어 자체가 사동의 의미를 갖잖아. 그래서 얘는 원래는 어휘적 사동이라고 하는데 어휘적 사동 학교문법에서는 어휘적 사동이라는 걸 따로 너희한테 설명해서 출제하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2개로 묶은 거야. 그럼 다시 실제 출제하는 포인트는 그러면 이히리기가 겹치잖아. 그래서 이히리기가 들어갔을 때 얘가 사동의 의미를 갖는 거냐 또는 이히리기가 들어갔을 때 피동의 의미를 갖는 거냐 요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찾는 포인트는 뭐다? 우선 서술어를 찾고 그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작을 주어가 당했냐? 당한 게 아니야? 시켰냐? 요걸로 구분하면 돼. 이히리기 가지고 많이 출제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쓸 데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주머니 2에 13번에 주머니 2에 C 부분 봐봐. 우리 능력 부정에 해당하는 긴 부정이래. 우리 부정은 크게 2개가 있었어. 능력 부정과 의지 부정. 자, 능력 부정은 나의 능력이 안 되는 거고 의지 부정은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얘기를 했었다. 원래 부정은 듣고 나가시면 돼요. 모르겠으면 정리하시는 거고 원래 부정은 의지 부정이 있고 능력 부정이 있는데 나의 의지로 무언가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안 부정. 얘를 길게 하면 아니하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면 어떤 걸 못하는 거고 얘를 길게 부정하면 못하다가 되는 거야. 안과 아니하다 길이에 따른 의미 차이 없고 못과 못하다 길이에 따른 의미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부정과 못 부정 요거를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이라고 한다. 우린 서울대를 안 가냐 못 가냐? 안 가는 거지. 우린 서울대를 안 가요. 우리는 하버드나 옥스퍼드 이런 데 가려고.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내년에 대학을 안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내년에 서울대라는 대학을 내 능력이 되는 상태이면, 능력이 전제돼 있으면 의지로 안 가는 거고, 의찬을 가려고. 이렇게 점수가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요 차이야. 그래서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은 안 부정과 못 부정이라고 하는데 길이에 따른 의미 차이는 없다. 그럼 13번의 C 능력 부정에 해당하는 긴 부정문은 뭐야? 못하다지. 못하다. 좀 전에 그 기억 부분은 다 봤었단 말이야. 기억 부분. 그래서 기억 기준으로 1번, 2번, 3번은 맞아. 1번, 2번, 3번. 그 다음 주머니 1에 니은 부분 보자. 간접 인용절을 안아야 돼. 자, 간접 인용절 안아야 돼. 4번 선지. 의사는 보호자에게 환자를 어서 눕히라고 말했다. 우선 의사의 발화를 가지고 온 맥락은 맞지? 자, 그럼 뭐가 인용절이야? 들어와 있는 게 뭐야? 환자를 어서 눕히라지. 환자를 어서 눕히라. 그리고 고. 선생님, 라고니까 직접 인용 아닙니까? 직접 인용이려면 그대로 갖고 왔어야 되잖아. 그럼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4번 선지가 직접 인용이려면 의사가 원래 뭐라고 얘기해야 돼? 환자를 어서 눕히라 이래야 돼. 그래야 고만 가지고 온 간접 인용. 그래야 환자를 어서 미안하다. 시간을 쫓겨가지고. 자, 다시 이 4번 선지가 직접 인용이려면 라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직접 인용이려면 그대로 갖고 온 거야 되잖아. 그럼 직접 인용이려면 이 의사의 원래 발화가 뭐여야 되냐면 환자를 어서 눕히거든. 어서 눕히. 그래야 직접 인용의 표지 라고잖아. 어서 눕히 뭐 사투리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서 눕히라까지가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고 봐야 되고 인용의 표지는 요건 거지. 그래서 간접 인용이야. 5번 선지. 그는 외국어를 몰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곳이 어디냐 고. 그럼 이곳이 어디냐 여기가 인용절로 들어와 있는 거고 인용절을 나타내주는 표지가 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기준으로는 1, 2, 3, 4, 5번 선지가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지 하나씩. 1번 선지에 A가 있는지를 찾으래.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로 쓰인 거. 관형어, 즉 체온수식하는지. 자, 그럼 용언의 관형사형, 즉 원래는 용언인데 얘가 관형사의 형태로 바뀐 걸 찾아야 되고 걔가 관형어로서 기능하는지. 자, 할머니는 언제나 내가 건강하기만 바라는, 얘가 뭐니? 바라다지. 용언. 근데 얘가 바라는으로 바뀌면서 뒤에 있는 뭐 수식해? 체온 수식. 그럼 A 맞네. 자, 그 다음에 B.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이래. 그는 이번 책이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기를 바란다. 뭐 있어? 사동사에 의한. 그러면 용언의 어간에 얘가 결합해야 된다고. 용언의 어간에 이희릭이 우구추가 결합해야 돼. 그럼 용언의 어간이라고 할 만한 애에 이희릭이 들어가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읽히기지. 그럼 이때 읽히기가 시킨 거야? 읽히기의 주어가 뭔데? 책이잖아. 책이라는 애가 읽히는 걸 우리한테 시킨 게 아니지, 누군가한테. 책은 여기 문장에서 읽는 행위를 당한 거지. 그래서 2번 선지 읽히기가 피동이야. 그래서 여기는 피동사입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 3번 선지 능력 부정인데 그녀는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 대회에 나가지 못했다잖아. 못하다, 못하였다. 거기에 의미 결합한 거. 그래서 3번 선지 맞고
그 다음 4번 선지. 사동사에 의한 거. 자, 어때? 어디 있어? 눕, 단대. 눕, 단대. 희가 들어가 있지. 눕히는 거야. 누구를? 환자를. 그럼 어떤 다른 사람이, 정확히는 보호자가 눕는 행위를 당한 게 아니라 보호자가 환자라는 존재를 눕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시키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희는 사동사다. 그 다음 5번 선지. 능력 부정에 해당하는 긴 부정, 맨 끝에 못하였다. 그래서 못하다에 결합되어 있는 거. 13번의 답은 2번입니다. 문제는 쉬운데 설명해야 되는 개념이 많아가지고. 자, 14번. 요건 우리 알 거라고 생각해. 자, 표준 발음법은 의문 변동하고 연결돼서 출제되는 게 대부분이다. 의문 변동하고. 자, 기존에 알고 있었던 또는 알아야 된다고 했던 개념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봐. 자음을 기준으로 안울림하고 울림. 이때 자음의 안울림 소리는 예사 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아래로 올수록 안울림에서 비음, 유음으로 갈수록 성격이 강해진다. 그래서 안울림하고 비음이 만나면 안울림이 뭘로 바뀐다? 비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안울림, 비음. 그래서 얘가 비음으로 바뀌게 된다. 그 다음 비음하고 유음이 만날 때는 얘네가 세트였어. 얘네가 세트.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만나면 리을이 더 세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어. 근데 이 유음하고 얘네가 만나면 리을하고 얘네가 만나면 얘네가 더 세. 근데 묶어놨잖아? 그래서 리을이 얘네를 만나면 리을이 바뀌는데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니은으로. 그러면 아예 다르게 성격의 양극단에 있는 안울림하고 유음이 만나면 둘 다 가운데서 만난다. 그래서 안울림이 비음으로 바뀌고 유음은 니은으로 바뀐다. 요거. 자, 그 다음 지금 요게 자음의 세로축이었고 자음의 가로축, 조음, 위치,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새입천장, 여린입천장, 목청. 이때 다른 자음들은 다 여기서 발음이 되는데 유일하게 목청에서 발음되는 게 히읗이다. 음운 변동은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바꾸는 건데 히읗을 발음하고 다른 자음을 발음해야 되면 조음 위치가 멀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멀다. 발음하기 어렵다. 또는 다른 위치에 있는 자음을 발음하고 히읗을 발음해도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멀어서 발음하기 어렵다. 히읗이 다른 자음들을 만나게 되면 얘를 먼저 없애줘야 된다. 탈락을 시키든 거센 소리 되기를 시키든 또는 교체를 시키든. 자, 요거를 배경 지식으로 해놓고 음운 변동에서 우리가 약속한 순서가 있었어. 뭐를 먼저 주고 나중에 주느냐에 따라서 최종 발음 또는 음운 변동의 과정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세 개는 우리가 적용을 순서 맞춰서 적용해 주자 그랬어.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자음군 단순화. 단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었는데 그 예외가 뭐였니?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이때는 연음시키는 거였거든. 9월 때도 했어. 9월 것 모르면 다시 찾아봐야 돼. 두 번째, 니은 첨가. 이 니은 첨가는 일어나는 조건이 정해져 있었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온대. 그래서 1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고 자음군 단순화, 2번 니은 첨가를 이어서 준 이유가 자음군 단순화랑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 예외를 따질 때 형식 형태소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잖아. 그럼 형식 형태소이면 그대로 형식 형태소인 거고 형식 형태소가 아니면 뭔데? 형식 형태소의 반대인 실질 형태소거든. 즉 니은 첨가 조건을 동시에 따질 수 있어.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묶어준 거야. 자, 그 다음 이 1번, 2번을 해놓고 나서 세 번째, 히읗. 요걸 따지라 그랬었거든. 그래서 그것만 따졌으면 14번에 답은 엄청 쉽게 찾지.
만은에서는 자음군 단순화를 통해 히읗이 탈락해? 뒤에가 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잖아. 연음시켜야지. 탈락 안 해요. 그럼 그대로 답이야. 14번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 9월 모의고사에서 의문변경 했던 거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14번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오늘 그 13번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좀 오래 걸렸고 다음 주 숙제가 내가 이번 주에 숙제 교재 얘기를 그 내라고 어제 얘기를 안 했던데 다음 주에 7주차 가지고 다음 주에 검사할 거니까 숙제 교재는 계속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7주차까지.